안녕하세요. 백년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죄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74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깨어난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던 그 습관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터로 가는 대신 나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폐지와 고철, 플라스틱 병을 주우러 다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아파트도 연립주택도 아니다. 시 외곽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있는 판잣집이다. 월세 15만 원. 화장실은 밖에 있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서 물도 나오지 않는다. 여름에는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김철수, 올해 74이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42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다. 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함께 두 아들, 한 딸을 키웠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그 최선이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비용, 심지어 집 마련 자금까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결혼할 때 아이들이 한 약속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퇴직금까지 모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것이 10년 전이다. 그때 받은 퇴직금 8천만 원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째에게는 3천만 원, 둘째와 막내에게 각각 2,500만 원씩.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손자, 손녀 교육비를 대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아버지는 연금도 있으시고 저희가 용돈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막내 아들의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 월 80만 원가량 되는 국민연금이면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퇴직 2년 후였다. 뇌출혈이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어렵다는 말만 했다. 아버지, 지금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어서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빠듯해요. 결국 나는 살던 집을 팔아야 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30평 아파트였는데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 병원비를 다 갚고 나니 1억 정도가 남았다. 그 돈으로 전세집을 얻어 들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가 2년 전 코로나가 터졌다. 그 여파로 전세금이 폭등했다. 2년 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7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아버지, 저희도 집값이 올라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애가 대학 들어가는 시기라 정말 어려워요. 결국 나는 그 집에서 나와야 했다. 1억으로는 서울 어디에도 전세집을 구할 수 없었다. 경기도 변두리로 더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렇게 찾은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판잣집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바닥은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변기는 깨져 있었고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다. 하지만 이곳밖에 갈 곳이 없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내가 가진 돈으로는 이곳이 최선이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다. 월세 15만 원, 공과금 5만 원, 휴대폰 요금 3만 원. 그러면 57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하루 식비를 2만 원 이내로 맞춰야 했다. 아침은 보통 라면이나 달걀,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아픈 것을 참고 살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골판지와 종이를 줍는 모습을 처음에는 저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폐지를 주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간 날을 잊을 수 없다. 새벽 5시 아무도 보지 않을 시간을 골라서 나갔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며 골판지를 주웠다. 1kg에 100원. 하루 종일 다녀서 3,000원어치를 주웠다. 그 돈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졌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폐지 줍는 일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어느 지역에 언제 나가야 골판지가 많은지, 어떤 종류의 폐지가 돈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좋은 날에는 하루에 5,000원, 나쁜 날에는 2,000원 정도 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한 번은 정말로 예전 직장 후배를 만난 적이 있다. 새벽에 폐지를 줍고 있는데 조깅하던 그 후배와 마주쳤다.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손수레를 버리고 도망쳤다.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말뿐이다. 실제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명절 때나 생일 때 10만 원, 20만 원 보내주는 것이 전부다. 아버지, 다음 달에 보내드릴게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기다리지만 실제로 오는 일은 드물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살기 어려운 것을 안다. 그래도 명절 때는 만난다. 첫째 집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때만큼은 예전처럼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손자, 손녀들이 반겨주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해준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특히 명절 선물을 가져가기 어려울 때가 가장 마음 아프다. 예전에는 고급 한우며 좋은 과일이며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싼 과일이나 과자 정도가 고작이다. 작년 추석 때는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다. 큰아들 집에서 모였는데 둘째가 새 차를 사왔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3천만 원짜리 중고차였다. 그걸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준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부양할 여유조차 없다고 하니
물론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가끔은 서운하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다. 그때는 한 사람이 벌어도 가족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모두 일해도 빠듯하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사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노부모까지 부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6개월 전 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찾아왔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께서 평생 세금도 내시고 국가에 기여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자식들이 있는데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다.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자식들이 부양의무자로 조사받는다고 들었다. 복지사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끝까지 거절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겨울이 오는데 난방비도 많이 나올 텐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답했지만 사실 겨울이 가장 무서웠다.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느라 정말 고생했다.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났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켜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조심스러웠다. 몸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종합감기약만 사 먹는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검사비만 20만 원이 나왔다. 그 돈이 아까워서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다. 치과는 아예 엄두도 못 낸다. 틀니가 맞지 않아서 음식을 씹기 어려운데 새로 만들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다.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서 주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 과연 내가 잘못 산 것인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잘못이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을까? 주변을 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자식 교육이 최우선이었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 같은 것은 사치라고 여겼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도 잘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피해자다. 이 사회가 만든 피해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몸이 아플 때는 더욱 외롭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면 누군가 옆에서 등을 쓸어주거나 죽이라도 끓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숨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혼자서 해열제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버텼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회복되었지만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짧은 문자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답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보낸다. 이런 생활을 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다. 후회는 없다. 정말로 후회는 없다.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딸은 공무원이 되었다. 모두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쁘다. 명절 때 만나면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는다. 가끔 큰손자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다. 중학교 2학년인데 가끔 안부를 물어본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 손자라도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이 고맙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약해진 것을 느낀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다.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도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언젠가는 이 일도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로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까? 가끔은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손자, 손녀들을 떠올린다. 할아버지가 없어지면 그 아이들이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크면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어제는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다음 달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래, 시간 내서 갈게. 아, 그리고 아버지, 겨울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걱정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겨울이 걱정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내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알면 걱정만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도 없다. 차라리 모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다. 다음 달에 큰아들 집에 가면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선물도 하나 사가져야지. 비싸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씩은. 그게 할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러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버텨낼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후회는 없다. 정말로 후회는 없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김철수 씨처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들, 그리고 그 부모들을 부양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식들, 이들 모두가 이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부모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 사교육비 증가, 취업난, 저출산 고령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죠. 김철수 씨는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김철수 씨 같은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서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존재를 기억해 주세요. 백년 선생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